여러분들 혹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근대화가 빨랐던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뭐 우리나라 사대부 형들이 세국 정책이다 뭐다 하면서 역대급 유교남 정책을 펼쳐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뭐 이것도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당시 일본은 조선의 유교 사상처럼 틀에 박혀있지도 않았고 또 왕에게 충성을 다한다, 왕명이 곧 법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시대적 상황이나 사람들의 생활 수준 또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조선 같은 경우에는 돈, 명예, 지식 이런 게 싹 다 사대부 양반 형들이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 사무라이 즉 무사를 중심으로 사회가 흘러갔지만 상인이나 농민들이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에도 막부 시대부터 생각지도 못한 자본주의화가 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의도치 않은 자본주의 발전을 이뤄낸 일본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자본주의의 맛을 보게 되고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근대화를 이뤄내게 되는데 250년간 이어졌던 에도 막부 시대를 갈아엎었던 일도 있었고 국가 예산 1%를 투자해서 1년 10개월 동안 12개국을 돌아다닐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조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근대화를 이루게 되었죠. 자, 그럼 늘의 일급품을 시대의 흐름을 잘 탔던 운빨 존망겜 일본이 한국보다 근대화가 빨랐던 이유 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6세기 후반 일본의 혼란스러웠던 센고쿠 시대를 종결시킨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당시 센고쿠 시대에 혼란스러웠던 일본을 통일시켰던 사람으로 임진왜란을 일으켜 이순신 장군님에게 두드려 맞은 전적이 있습니다. 이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시키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센고쿠 시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하극상을 방지하는 것이었는데요. 어허이, 이제부터 가타나가리 무기몰수령을 실시한다. 알겠나? 이 가타나가리 즉 무기몰수령이라는 것은 무사, 상인, 농민을 신분, 법령을 발표하여 무사를 하나의 신분으로 구분시키자 뭐 이런 건데, 무사 이외의 사람들 즉 상인이나 농민들의 무기를 몰수해서 농민 봉기나 하극상에 대한 건덕지를 없애버리고 각 신분별로 거주지역을 완전하게 분리시켜 반란의 싹을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600년 일본에선 도요토미 가문을 지지하는 세력과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을 지지하는 세력의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이 내전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1603년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바로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지금의 도쿄에 개설한 중앙집권 무가 정권을 세우게 되면서 일본의 사회 구조는 무사사회 즉 무사들이 권력을 잡게 되죠. 그리고 이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진행했던 신분 거주지역 분리 정책은 에도 막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확실하게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병농 분리라고 해서 무사, 농민, 존인 즉 상인 등의 신분에 말뚝을 받고 거주지를 분리했던 거죠. 그렇게 에도 막부 초기 쇼군을 지지하는 세력을 에도주의에 남기고 도요토미 가문을 지지하는 세력은 저기 서쪽 끝자락 조슈나 사스마 같은 곳으로 보내버리죠. 그리고 분할된 무사들은 에도를 포함한 영지에 각각 분리되게 되고, 분할된 영지에는 영지를 다스리는 다이묘 즉 각 지방의 영토를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했던 영지를 중심으로 성을 만들게 됩니다. 성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성을 중심으로 또 다른 도시가 형성되게 되잖아요. 이때 형성된 도시를 저카마치라고 합니다. 이 저카마치에는 병농 분리로 무사들이 살게 되는데, 무사들이나 사람들이 싸움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신분이 높다고 한들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저카마치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먹을 거나 물건을 거래하는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병농 분리로 무사와 상인들은 같은 공간에 거주하면서도 의도하지 않은 분업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자본주의 사회가 우연찮게 발전하게 되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이때 당시 조선은 1636년 병자호란 이후 4대 교린 즉 중국보다 힘이 약한 나라들은 중국을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답답하기로 유명한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본주의 사회이다 보니 농사를 잘 지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조선 최강 사대부 형님들은 농업 이외에 산업 발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죠. 그렇게 산업과 상업 발전을 억압하면서 상인의 지위를 낮추던 시기였었는데, 또 조선을 떠받들고 있는 정신적 체계 성리학을 꿈꾸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을 겪어 아니 이쯤 되면은 성리학이고 유교 사상이고 뭐고 간에 한 번쯤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 하지만 우리 사대부 형님들은 더 단단해져서 완전히 바이가 돼버려 변할 생각을 안 해. 계속해서 돈, 명예, 권력, 지식 싹 다 사대부 형님들만 독식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일본이 조선을 부러워할 만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충. 이 충이 권리할 때 그 충이 아니라 충신, 충성할 때 쓰는 충으로, 뭐 조선에는 한 명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신들이 있잖아요. 일본의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센고쿠 시대에 쿠데타다 뭐다 하면서 흩어져 있는 영주들이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지 막 고민을 했던 거지. 결국 혹시라도 자기가 영주들로 인해서 제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영주들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바로 산켄커타이. 이게 뭐냐면 각 지방의 영주 즉 다이묘를 정기적으로 1년간 에도에 부임시켰다가 영지로 들어가게 한다. 뭐 진짜 쉽게 말하면 그냥 뺑뺑이를 돌린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영주가 1년 도쿄에서 살았어. 그럼 다시 영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땐 영주의 부인과 아들 즉 영주의 후계자를 에도에 살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부인과 아들을 인질로 삼겠다 이거지. 그렇게 계속 똑같은 루틴으로 영주가 왔다가 후계자가 왔다가 하면서 뺑뺑이를 계속 돌게 됩니다. 근데 이 영주들은 엄청나게 귀한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 뭐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혼자 다니진 않잖아요.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죠. 더군다나 공적인 행사나 이런 데는 몇십 명이 함께 움직이니까. 근데 또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 영주들이 움직일 때면 수백 명의 인원들이 함께 움직였다는 겁니다. 우리 영주가 까오고 살아야 그 지역 사람들이 어깨뽕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게 영주가 이동할 때마다 많은 인력과 경제력이 소모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영주의 힘은 떨어지게 되고 쇼군은 비교적 영주를 관리하기 수월해지면서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는, 이것이 바로 중앙집권적 봉건체제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의도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정책으로 인해 상업, 운송업, 수공업 같은 각종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아니 그게 가능한 거야? 영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산업이 발전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영주들이 주기별로 이동을 하면서 막 으랴으랴 하면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가면서 밥도 먹고 경치도 구경하고 하면서 난 내 지역의 영주다 하면서 다니겠죠. 이때 사람들이 왕래가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통로가 발전을 하게 되고 의도치 않게 상업, 운송업, 수공업 등등 각종 산업이 뒤따라 발달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자기도 모르게 근대화, 즉 자본주의화를 준비하게 되었고, 훗날 자본주의 체계가 자리 잡힐 때 별탈 없이 가스 할명수를 먹은 것처럼 느긋하게 소화시킬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 아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당시 쇼군, 즉 무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수단 자체가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 전부였거든요. 그렇다면 뭐 정해진 일정 수입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일본 내 농업이 발달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가 되고 교통로가 발전함에 따라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는 일본의 상황. 이때 상인들은 장사꾼 아니랄까봐 엄청나게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무사들한테 뭘 팔지? 도시락? 아니면 삼각김밥? 야야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너나 먹고 그래야지 왜 혼자만 그러실까? 우리 동업하자 동업. 이렇게 한두 명의 상인들이 모여 동업을 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경제력이 빵빵한 대도시에 상인들이 등장하면서 무사들과 거래를 진행하죠. 왜냐? 상인들이 돈을 번다는 건 그만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상인들의 주 타깃은 무사. 근데 이 무사들은 상인들한테 뭐든 구매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었고, 돈을 벌 것은 세금밖에 없으니까 상인들에게 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쓴 돈을 다시 상인한테 가서 다시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인 거지. 그렇게 상인들은 의도치 않은 대부업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은 금융업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했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당시 상인의 존재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상인들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아이디어라든지 장사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계속 발전하게 되잖아요. 뭐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보이는 시야도 달라지잖아. 뮤지컬이나 오케스트라 같은 공연도 다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상인들이 슬슬 예술계 쪽으로 시선을 돌리네. 물론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은 상인이었지만 사회적인 위치는 무사들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신분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만, 상인들은 이때 예술계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일본의 예술 작품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죠. 이때 발전된 일본의 문화가 바로 가부키와 우키요의 당시 동양화라고 하면 불교적인 작품이나 뭐 소나무, 그리고 양반들이 청산 유수를 즐기면서 양반 노래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일본은 사람의 표정이나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색감을 그림에 반영하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죠. 에이 뭐 발전해봤자지 뭐 그런 거 아니야? 일본 사무라이 그림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런데 이때 일본에서 정착된 문화 우키요에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바로 빈센트 반 고흐, 클로드 모네, 에드와르 마네 등등 이름만 말하면 모두가 알 법한 인상주의 대표화가들이 대부분 우키요의 작품을 보고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아니 서양 사람들이 우키요를 보고 영향을 받았다고? 이게 어떻게 서양으로 넘어간 건데, 당시 전 세계의 인기 수입 제품은 중국산 도자기. 이 도자기가 겉보기에는 단단해도 이동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 쉽게 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도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선 뭐라도 감싸서 포장해야죠. 지금이야 뽁뽁이 같은 걸로 감싸서 충격을 감소시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도자기를 감싼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키요에 서양 사람들이 도자기 언박싱을 하기 위해 박스를 열었는데 뭔 이상한 그림이 있어. 근데 이 그림이 지금까지 못 봤던 그림인 거야. 색감도 특이하니 이 그림이 무엇인고 하고 봤는데 이게 일본에서 그려낸 우키요였던 거지. 그렇게 서양 사람들은 우키요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들도 이 우키요에서 영감을 얻게 된 거죠. 그렇게 일본은 의도치 않은 자국 문화를 전파하게 되던 어느 날, 일본을 찾아오는 검은 그림자, 바로 페리 제독의 미국군함. 당시 일본은 문화 전파 속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궁핍한 상황이었는데요. 에도막부의 재정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농민들은 과도한 세금에 허덕이게 되면서 무사들 또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일본에 나타난 미국군함은 이런 제의를 하게 되는데요. Hello, hi, hello, 야 얘들아, 이 친구들 뭐라 해야 알아듣냐? I can speak English. I'm 장사꾼. 뭐 영어할 줄 아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네 개항해. 에? 갑자기? 당시 미국은 일본에게 뭐라도 빼먹을 생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동반해 유리한 조약을 맺기 위해 넘어온 곳이었는데요. 뭐 일본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망해가는 와중에 미국의 제의를 단칼에 잘라내긴 힘들었죠. 그렇게 1854년 맺어진 미일 화친조약, 이로 인해 일본은 세국을 포기하고 개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4년 뒤인 1858년 미일소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고베, 나가사키, 니가타, 요코하마 등의 항구를 개항하게 되죠. 안 그래도 흔들리고 있던 막부 체제에 일본 내에서 활용하고 있던 상품들이 유출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람들 입장에선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 금, 내 돈, 내 쌀을 해외에 가져다 주는 거야. 게다가 같은 민족도 아닌 서양 사람들이 찾아와선 갑자기 외교를 하자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거지.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에도 체제 반대 상황에 무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새끼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지? 나 이거 못 참아.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안 그래도 굴욕적인 대외 정책에 중앙 정부까지 무너져가고 있으니 근본적인 낭만 무사들은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고, 가장 대표적으로 조슈번과 사스마번의 무사들은 지금의 정부 틀에서 벗어나 개혁을 꿈꾸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거 애들을 그냥 쳐들어갔다가는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수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번 덤볐다가 신나게 두들겨 맞은 기억이 있어서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되죠. 먼저 조슈번 같은 경우에는 해류를 따라서 일본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조슈번에 위치한 항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기 위치한 항구가 시모노세키 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인 위치를 앞세워 항만을
개혁하기 시작했고 모든 선박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이 시모노세키 항을 이용하도록 만들었죠. 그렇게 항만 개혁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때 모은 자본으로 외제 무기나 함정을 사들이면서 군사력을 키워냈습니다. 결국 에도 시대에 외곽에 있는 지역임에도 경제력과 군사력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번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렇다면 이 사스마번은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좀 보면 이 지역이 지금의 가고시마 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유일하게 이 사스마번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 오마이갓 이 기후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사탕수수를 위한 농업개혁을 실시합니다. 이로 인해 사탕수수 재배 독점에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고 이때 모은 자본으로 군사력을 뿜뿜하게 만들었죠. 군사력 키우는 거 좋지. 근데 이걸로 어떻게 근대화 시킨 건데? 네 그렇습니다. 뭐 군사력만 키운다고 해서 근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조시번과 사스마번을 통합시켜 근대화의 발판을 버뜩버뜩 깔아놓은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사카모토 레마. 이 사카모토 레마라는 사람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영주들을 화합시킨 인물로 단합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조시번과 사스마번의 동맹을 이뤄냈죠. 이후 에도 막부 시대에 대항에서 막을 내리게 하고 메이지 천황이 다시 통치하는 시대 대정봉환을 이뤄내면서 봉건시대 마침표를 찍고 본격적인 근대국가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형성과 서양식 문물을 받아들인 시점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죠. 근데 일본이 이렇게 개항하고 메이지 유신 이러면서 발전하고 있을 때 조선은 뭐 했어? 뭐 참 안타깝지만 조선은 수세기 동안 청나라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세국 정책을 펼쳤잖아요. 게다가 이때 당시 흥선대원군이 조선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청나라는 영국한테 깨지고 일본은 미국한테 쳐 두들겨 맞다가 강제 개항되고 아니 이거 근본이 없구만 근본이. 지금부터 서양 놈들이 조선에 오면 싹 다 몰아내.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흥선대원군의 조선도 서양 세력에게 상처를 입게 된 역사가 있었죠. 1866년 프랑스의 침략 병인 양요로 문화재도 뺏기고 1868년 독일 오페르트 상인이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독을 뻔한 사건이 일어나고 1871년 미국이 쳐들어온 신미양요가 발생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은 서양의 시옷 아니 그냥 조선인이 아니면 피가 거꾸로 솟아버리는 병에 걸리게 되죠. 결국 서양 사람들의 통상 요구에는 더욱 강력해진 세국 정책을 앞세우면서 전국 팔도에 척화배를 세워버립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싸우지 않으면 화의를 맺는 것인데 화의를 맺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이렇게 조선은 전세계 외교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아니 닫은 정도가 아니고 문을 그냥 부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조선은 근대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지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죠. 반면 메이지 유신을 이어가던 일본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발전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1871년 관료 46명 수행원 18명 유학생 43명의 사절단을 꾸리게 되죠. 이때 미국과 유럽을 향한 사절단의 이름이 바로 이와쿠라 사절단. 이 사절단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피가 끓어오르는 인물 이터 히로부미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게 서양 문물을 보고 배우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와쿠라 사절단은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등 12개 나라를 1년 10개월 동안 사찰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때 가져간 비용이 국가 예산의 1%, 약 50만 달러, 즉 1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죠. 물론 당시 조선에서도 미국과 유럽을 사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혁익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았고 다녀오고 나서 약간 이런 식이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국가 맞아? 찌기네 하면서 감탄하고 조선에 돌아와선 그냥 발전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만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은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뭐든 좋은 거 있으면 일본으로 가져가려 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사절단이 해외를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마음에 드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선진국 군사력 강한 거 확인, 기술력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일본에 적합한 정책을 펼치는 나라를 찾지 못했던 거죠. 그러던 그때 사절단 마음에 쏙 하고 들어온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이 나라가 바로 독일. 독일은 당시 소수의 집권 세력이 명령을 척 하고 내리면 국민들이 토시 하나 안 달고 뭐든 하려고 해. 그러니까 군사력도 군사력인데 국민들의 애국심이 아주 보기 좋았던 거지. 당시 일본은 서양 국가들을 따라잡고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모습이 더욱 와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일본이 가장 희망하는 것은 서양 문명의 정점에 도달하는 것. 이렇게 해외 사찰을 다니면서 국제법상 근대 국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일본의 이 일본 제국 헌법을 적용시킨 것이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였죠. 이때부터 일본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선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전쟁. 이후 서양을 따라잡기 위한 전쟁 국가로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사상을 교육시켰습니다. 국가와 천황의 목표는 곧 일본 국민의 목표이다 됐어. 전쟁은 해로운 것이 아닌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됐어. 이런 사상 교육과 군국주의 정신은 메이지 유신을 거쳐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기 시작했고 이후 엄청난 근대화를 이루는 일본이지만 전쟁 국가임을 선택함으로써 좋지 않은 결말을 낳게 됩니다. 근대화에 엄청난 성공을 한 일본은 제국주의 일본으로 변질하고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일본의 결말은 좋지 않았으나 조선보다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근대화를 이루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참 근본도 물론 중요한 건 맞는데 사대부 형들이 조금만 더 깨끗하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자 그럼 시대가 바뀌는 것은 운도 따라야지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